제43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게들. 최 이사가 다녀간 뒤 평화롭던 골목은 진짜 전쟁터로 변했어. 이전까지는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막연한 불안감이었다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웃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지. 개발사 직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골목에 나타났어. 그놈들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다니며 가게 주인들을 한 명씩 아주 집요하게 공략하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다가왔어. 사장님, 이게 다 사장님 잘 되시라고 하는 일입니다. 낡은 가게 평생 붙들고 있어 봐야 뭐합니까? 이 기회에 목돈 쥐고 편하게 노후 보내셔야죠. 그 달콤한 말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평생 빚에 허덕이던 세탁소 아저씨, 자식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던 떡집 아주머니. 그들에게 개발사가 제시한 보상금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돈이었거든. 골목의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갈라졌지. 밤마다 열리던 대책회의는 이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싸움터가 되었어. 평생을 지켜온 가게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겠다는 거요. 옥선 할머니가 소리치면 할머니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우리는 당장 내일이 막막한 사람들이요. 세탁소 아저씨가 얼굴을 붉히며 맞받아쳤지. 수십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사람들의 눈빛에 불신과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어. 돈이라는 괴물은 사람들의 오랜 정을 너무나 쉽게 좀먹고 있었지. 결국 하나둘씩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매매 계약 완료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가게들이 늘어날수록 골목의 풍경은 황량해졌지. 불이 꺼진 가게, 셔터가 내려진 가게.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골목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어. 나와 옥선 할머니는 점점 더 고립되었지. 재개발에 반대하는 우리는 이웃들의 꿈을 가로막는 알박기 노인네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놈이 되어 있었어.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고 우리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욕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지. 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어. 골목 전체의 감도는 이 살벌하고 불안한 기운 속에서 누구도 오늘의 메뉴를 맛볼 여유가 없었거든. 난 주방에 서서 텅 빈 홀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지. 내 손에 깃든 이 신비한 능력도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구할 수는 없었어. 어느 날 저녁 최 이사가 다시 골목에 나타났어. 이번에는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지.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어. 그는 내 가게 앞에 서서 나를 보며 비웃었지. 아직도 버티고 있었나. 꼴을 보니 곤망에서 제 발로 나가게 생겼구먼. 여긴 내 가게야. 내 놈들이 함부로 짓거릴 곳이 아니라고. 내 가게. 하, 웃기는군. 법적으로 이 땅은 이제 곧 우리 회사 소유가 될 거야. 자네는 그냥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입자일 뿐이지. 최 이사는 내 손에 차가운 서류 한 장을 쥐어줬어. 부동산 명도 소송 최고장. 법의 이름으로 내게 이 가게를 비우라고 명령하는 냉혹한 통보였지. 한 달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안 비우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이 낡아 빠진 가게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최 이사는 유유히 사라졌어. 난 차가운 종이 쪼가리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가게만이 아니었어. 내 새로운 인생, 내 작은 희망, 그리고 이 골목에 깃든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추억이 저 얇은 종이 한 장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였어. 내 성역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철거될 운명에 처한 거야. 제44화 자본의 폭력 앞에 선 무력감. 최고장을 받은 날 이후로 난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무거운 절망이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법은 그들의 편이었고 돈도 그들의 편이었지. 난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어. 내 요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그 신비한 능력.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난 최 이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도 돈에 넘어간 이웃들의 탐욕을 잠재울 수도 없었어. 내 능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위로에 불과했지. 이 거대하고 시스템적인 폭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떡집 아주머니가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내 가게를 찾아왔어. 아주머니는 내 앞에 앉아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지. 성우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자식들 생각하면. 난 그녀의 마음을 읽었어. 거기에는 돈에 대한 탐욕보다는 평생 가난하게 산 것에 대한 한과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 난 그녀를 위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줄 따뜻한 팥죽을 끓여냈어. 각성은 평소처럼 발동했고 내 손은 최고의 팥죽을 만들어냈지. 아주머니는 팥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 그래, 내가 평생 이런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살았지. 그녀는 위로를 받았어.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지. 그녀는 팥죽 그릇을 비우고 내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떠났어. 난 깨끗하게 비워진 팥죽 그릇을 보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지. 그래, 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현실을, 그녀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야. 내 요리는 마취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었던 거지. 그날 밤, 난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 주방에 앉아 김 선생의 칼을 앞에 두고 술을 마셨지. 스승의 영혼이 깃든 이 칼도 저 차가운 자본의 벽을 베어버릴 수는 없었어. 귀한 손, 헛되이 쓰지 말게. 옥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 난 헛되이 쓰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결국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자기만족에 불과한 쇼는 아니었을까? 난 내 능력의 의미를, 내 존재의 가치를 송두리째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때 옥선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 할머니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원래 세상이 그런 게야. 힘없는 놈은 밟히고 부서지는 개 순리일지도 모르지. 할머니의 현실적인 말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
하지만 말이다, 성호야. 할머니는 내 어깨를 잡았어. 싸움이라는 게 꼭 이기려고만 하는 건 아니야. 질게 뻔한 싸움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서서 나는 여기에 있다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소리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법이지. 그게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야.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술기운에 흐려졌던 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 그래, 난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이 가게는 결국 철거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쓰러질 수는 없잖아. 난 비틀거리며 일어섰어. 그리고 김 선생의 칼을 집어들었지. 칼날이 차갑게 빛났어. 전 싸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 이건 더 이상 가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 내 자신을, 내 요리의 의미를,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 제45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남자. 내 결심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나와 옥선 할머니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골목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었지. 포클레인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고 밤에는 술 취한 용역 깡패들이 돌아다니며 아직 떠나지 않은 가게들의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어. 법과 돈이 안 되니 이제는 폭력으로 우리를 밀어내려는 거였지. 그 모든 일의 정점에는 최 이사라는 남자가 있었어. 그 시각 최 이사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식당의 가장 좋은 방에 앉아 있었지. 그의 앞에는 한 접시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림 같은 요리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 그의 부하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지. 역시 이사님, 미식가십니다. 이 집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곳입니다. 최 이사는 아무 표정 없이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한 점 썰어 입에 넣었어. 완벽하게 구워진 고기, 부드러운 질감. 하지만 그에게는 그냥 부드러운 지우개를 씹는 것과 같았지. 아무런 맛도, 아무런 향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는 물잔을 들어 입을 헹구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지. 싱겁군. 그 한마디에 식당의 주방장이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어. 돈, 권력, 명예. 손가락 하나로 수백억짜리 빌딩을 올리고 수십 년 된 골목 하나를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지. 하지만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남자였어. 몇 달 전부터였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아침부터 그는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게 되었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세상의 모든 맛이 그의 혀 위에서 사라져버렸지.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 그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녔지. 의사들의 진단은 한결같았어. 혀나 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건 마음의 병이라고. 모든 것을 숫자로만 보고 사람을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며 살아온 그의 삶이 마침내 그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거라고. 의사들은 그에게 약 대신 휴식과 즐거움을 처방했어. 마음이 담긴 소박한 음식을 드셔보세요. 라는 어이없는 조언과 함께 최 이사는 분노했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어. 그는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을 그는 건물을 올리고 땅을 사들이는 정복욕으로 채우려 했지. 그에게 재개발 사업은 자신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어. 그날 밤도 그는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그 낡은 골목의 조감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의 계획대로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미 명도가 끝난 상태였지. 이제 남은 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늙은 국밥집 할망구와 가짜는 이름의 분식집 주인 놈뿐이었어. 그는 오늘의 식당이라는 이름을 보며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지. 그때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이사님, 그 식당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뭔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 가게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최 이사는 가짠타는 득서류를 집어 던졌어. 세상 물정 모르는 놈들이나 믿을 소리군. 마음이 아파. 돈이 없으니까 아픈 거겠지. 그는 소문을 무시했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 그 허무맹랑하다는 이야기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 마음이 아프면 병이 낫는다. 그렇다면 내 혀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꿈을 꿨지. 자신이 그 낡은 분식집에 앉아 이름 모를 뜨거운 국물을 먹고 있는 꿈. 그리고 그 국물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맛을 느끼는 꿈을. 제46화 잃어버린 미각. 며칠 뒤 그놈이 정말로 가게에 나타났어. 최 이사. 이번에는 부하들도 없이 혼자였지. 비싼 양복 대신 편안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이었어. 며칠 전이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짜증이 서려 있었지. 난 순간 내 가게를 지키기 위해 들고 있던 낡은 의자 다리를 고쳐 잡았어. 또 무슨 행패를 부리러 온 건가 싶어서. 여긴 왜 왔어? 가게라도 부수러 왔나? 내 날선 목소리에 최 이사는 대답 대신 가게 안을 한번 휙 둘러봤어. 깨끗하게 정돈된 홀, 소박하지만 정갈한 주방. 그의 눈에 스친 건 격렬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의외의 감정이었지. 그는 지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어. 소문 한번 요란하더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요리를 만든다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지독한 냉소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 그래서 확인하러 왔다. 내 놈의 실력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사기꾼의 허풍인지.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 좋아. 내 입맛을 만족시키면 이 가게는 남겨주지. 이 골목 전체 전부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어. 그건 제안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사람의 마지막 도박 같은 거였어. 난 그 제안에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 어이가 없었거든. 하지만 난 웃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각성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동했지.
난 그의 마음을 읽었어. 아니, 마음이 아니었지. 그의 텅 빈 혀를, 그의 죽어버린 감각을 느꼈어. 세상의 모든 맛이 사라져버린 칠흑 같은 암흑. 그 속에서 맛이라는 단 하나의 빛을 갈망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성광처럼 김 선생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어. 사고로 후각과 미각을 잃고 절망했던 천재 요리사. 그와 똑같은 고통을 지금 내 눈앞에 이 남자가, 내 가게와 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이 남자가 겪고 있었던 거야.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내 운명은 내 스승을 파멸시켰던 그 저주를 나의 가장 큰 적인 이 남자를 통해 다시 마주하게 만든 거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이건 단순히 가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 이건 김 선생의 유산을 물려받은 내가 그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하는 운명의 시험이었던 거지. 내 스승을 무너뜨렸던 그 절망을 내가 치유해내야만 했어. 내 안의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비장한 결의가 들어찼지. 난 최 이사를 바라봤어. 더 이상 그는 내게 냉혹한 개발업자가 아니었지. 내가 구원해야 할 길 잃은 영혼일 뿐이었어. 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 그 한마디에 우리의 기묘한 계약이 성립되었지. 골목의 운명을 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한 끼 식사가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제47화 오만한 도전, 내 입맛을 만족시켜봐. 최 이사의 제안은 가게 안에 있던 낡은 탁자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어. 골목의 운명을 건 도박, 내 요리에 이 죽어가는 골목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거야. 난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 오만함 뒤에 숨겨진 맛을 느끼고 싶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갈망. 그건 저주이자 동시에 유일한 기회였어. 좋아. 내 대답에 최 이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스쳤지. 놀라움이었을까? 아니면 가짠타는 비웃음이었을까? 일주일 뒤에 다시 오지. 그때까지 내 놈의 그 대단하다는 진심이 담긴 요리인지 뭔지 준비해둬. 만약 내 혀가 단 하나의 맛이라도 느낀다면 약속은 지키지. 이 재개발 계획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어. 만약 그때도 내 입에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가게는 물론이고 이 골목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내 놈의 그 가짜는 희망과 함께 그는 일방적인 통보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가게를 나가기 전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지. 기대하지. 네가 보여줄 기적을. 최 이사가 떠난 가게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어. 난 그가 앉았던 의자를 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지. 내 어깨 위로 골목 전체의 무게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 어떻게 해야 하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숨 막히는 압박감이었어. 이건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지. 이건 죽어버린 감각을, 꺼져버린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김 선생조차도 미각을 잃은 뒤에는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쓰러져 갔잖아. 근데 감히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난 그날 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김 선생의 노트 2권과 칼세 자루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웠어. 첫 번째 노트의 화려한 기술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술도 무의미했으니까. 난 할머니가 건네준 두 번째 노트, 김 선생의 마음이 담긴 수첩을 펼쳤어. 거기에는 절망 속에서 맛의 본질을 찾아 헤맸던 그의 처절한 기록이 담겨 있었지. 난 그의 글을 읽고 또 읽었어. 그의 고통과 깨달음을 내 것처럼 느끼려고 했었지. 맛은 기억이다. 혀가 기억하는 맛이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는 가장 원초적인 맛. 모든 맛의 시작은 결국 무미, 즉 아무 맛도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김 선생의 글은 선문답 같았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 난 답답한 마음에 새벽녘에 길 건너 명가식당의 문을 두드렸어. 옥선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방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꺼내주었어. 오래갓 도정한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 한 줌. 깊은 산속 안반수에서 길어왔다는 맑은 물 한 병.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밭에서 키워 막 해냈다는 흙냄새가 싱그러운 단단한 무 하나. 천하의 진미도 결국 시작은 밥과 국 한 그릇이야. 할머니는 내 손에 그것들을 쥐어주며 말했지. 기교를 부리려 하지 마라. 진심을 담으려 하지도 마. 그냥 저 재료들이 가진 본래의 맛, 그 순수한 생명력에만 집중해. 어쩌면 답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던 불안감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어. 그래, 난 지금껏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 마음을 읽는 능력에 의존하고 진심이라는 거창한 단어에 짓눌려 있었지. 어쩌면 답은 그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일지도 몰라. 난 할머니가 준 재료들을 들고 내 가게로 돌아왔어. 그리고 결심했지. 일주일 뒤 내가 최 이사에게 내놓을 요리는 화려한 기교나 감동적인 사연이 담긴 음식이 아닐 거라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근원적인 맛의 시작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운명을 건 마지막 요리는 그렇게 정해졌어. 제48화 운명을 건 마지막 요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어. 난 그 일주일 동안 가게의 문을 걸어 잠갔지. 그리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 할머니가 주신 쌀과 물, 그리고 무. 그 세 가지 재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난 매일 밥을 지었어. 불의 세기, 물의 양, 뜸 들이는 시간을 조금씩 바꿔가며 쌀 한 톨 한 톨이 가진 단맛과 고소함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법을 탐구했지. 김 선생의 칼로 물을 썰고 맑은 물에 넣어 끓였어. 어떤 조미료도 넣지 않고 오직 무 본연의 시원하고 깨끗한 맛이 국물에 녹아들 때까지. 그 과정은 요리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까웠어. 내 안의 모든 조바심과 불안감, 분노를 비워내고 오직 재료의 순수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알게 됐어. 약속의 날, 골목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
문을 닫은 가게들 앞에도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 내 가게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지. 옥선 할머니는 길 건너편에서 묵묵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마침내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섰고 최 이사가 내렸지.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 눈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 그는 내 가게로 들어와 약속된 자리에 앉았지. 준비는 됐나? 그래, 난 더 이상 그에게 저기를 느끼지 않았어. 그는 그저 길을 잃은 가여운 환자일 뿐이었으니까. 난 주방으로 들어섰어. 내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지. 김 선생의 칼을 잡는 순간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스승의 영혼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걸 느꼈어. 이건 더 이상 시험이나 대결이 아니었어.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경건한 의식이었지. 내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온전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어. 완벽한 비율의 물과 쌀을 솥에 안치고 불 위에 올렸지. 밥이 끓어오르는 소리, 구수한 냄새. 난 그 모든 과정에 내 모든 감각을 쏟아부었어. 다른 한편에서는 맑은 무국이 끓고 있었지. 투명한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난 마지막으로 천일염 한 톨을 손끝으로 집어넣었어. 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잠들어 있는 무의 단맛을 깨우기 위한 아주 작은 신호였어. 마침내 요리가 완성되었어. 난갓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공기와 맑은 무국 한 그릇. 딱 그 두 가지만을 나무 쟁반에 받쳐들고 최 이사 앞으로 다가갔지. 최 이사는 눈앞에 놓인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밥상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 이게 전부인가? 날 놀라게 해주겠다더니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지. 내 눈이 말하고 있었어.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최 이사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포기한 듯 수저를 들었어. 골목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 운명의 순간이었어. 그는 먼저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었어. 그리고 그의 시간이 멈췄지.